어젯밤 일은 꿈이 아니었어요. 그는 혼란스러워졌습니다. 그럼 어젯밤 내가 본 거 있잖아. 형이 다리를 절지 않았고 담배도 피웠고 막 건달들 만나고 있었고 건달들 다 가짜였고 이게 뭐야? 그럼 저 사람 누구야? 이런 상황 속에 마침 외출했던 엄마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는 엄마에게 이야기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하죠. 엄마, 내가 어제 정말 이상한 걸 봤어. 있잖아, 지금 그 사람은 우리 형이 아니야. 엄마는 걱정합니다. 네가 본 거 정말 맞아? 이를 어쩌지? 이건 오늘 밤에 아빠가 돌아오시면 같이 이야기해야겠다. 진석이는 그래도 엄마에게 얘기를 해서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그래서 자기 방에 돌아가서 휴식을 취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 또다시 2층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걸 들어요. 이제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야구방망이를 들고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가죠. 자, 드디어 이곳에 들어왔어요. 여기에는 전 주인이 남겨둔 것 같은 그 가구들이 천으로 덮여 있었고요. 뭔가 막 정신없는 그런 분위기? 그런데 방을 찬찬히 보던 진석이는 바로 눈앞에서 형이 목매달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순간 진석이는 다시 꿈에서 깨게 되죠. 뭐죠? 지금 이것도 다 꿈이란 말인가요? 도대체 뭐가 현실이에요? 복잡한 마음에 그가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내려갑니다. 하지만 그때 진석인 엄마가 통화하고 있는 내용을 듣게 되죠. 이 새끼가 눈치챈 것 같아. 형이 자기 형이 아니래. 어제 본 것도 다 말하더라고. 내가 아는 엄마의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당황한 진석이는 뒷걸음을 쳤어요. 근데 엄마가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엄마가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하지만 아무도 없죠. 진석이가 다행히 몸을 잘 피해서 침대에 다시 돌아갔거든요. 하지만 엄만 그가 깨어있다는 걸 이미 눈치챘습니다. 엄마는 급하게 전화를 겁니다. 빨리 와야겠어. 다 뽀록났나 봐. 자, 지금 내가 믿고 있는 현실이 가짜라면 이 현실에서 그는 도망쳐야 했어요. 2층 방에서 창문을 열었고 배수관을 통해서 집 밖으로 나오는데 그가 성공합니다. 신발도 신지 못했고 비가 부슬부슬 오는 날이었고 가까스로 집 밖에 나왔는데 눈앞에 아버지가 보입니다. 문 밖에 서 계세요. 문 밖에는 아버지, 집에서는 어머니. 아버지가 말합니다. 진석아, 들어가야지. 이건 내 가족들이 아니야. 진석이는 죽을 힘을 다해서 도망갔어요. 부모님, 아니 가짜 부모님. 이걸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무슨 끈앞을 한 명이 있는 것 같아요. 부하 직원 같은 사람? 그 사람이 진석이를 미친 듯이 뒤쫓아오는 거예요. 하지만 진석이는 경찰서가 어딘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으로 무작정 뛰었어요. 마침 그 경찰서 앞에 있던 경찰들 덕분에 뒤를 쫓아오던 그 끈앞을 부하는 진석이를 놓치고 맙니다. 휴, 다행이에요. 경찰서에 들어왔고 진석이가 경찰들에게 모든 걸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저를 납치했어요. 그리고 한 달간 감금을 했죠. 그리고 친가족인 척 저를 속여왔던 거예요. 근데 경찰은 좀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아니, 저기요. 가족 행세를 누군가가 한다고 해서 속을 수 있는 거예요? 에? 어떻게 그러지? 근데 진석이도 이 부분이 좀 이상합니다. 내가 왜 그랬지? 모든 게 혼란스러웠어요. 그러다 경찰이 이제 진석이가 이상하게 행동을 하니까 진석이 신원조회를 해봅니다. 그러다 묻죠. 진석씨? 1977년 송진석씨 맞습니까? 네, 맞아요. 1977년생이에요. 뭐 기록은 다 깨끗한데
77년생이면 올해로 41죠? 에? 무슨 말씀이세요? 저 21살이에요. 경찰들이 다시 묻죠. 아니, 지금 몇 년도인데 당신이 21살이야? 어? 지금 1997년이잖아요. 경찰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리고 달력을 가리켜요. 올해는 2017년입니다. 진석이는 천천히 달력을 확인해요. TV 속에 나오는 뉴스에서는 이미 대통령이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그의 시선은 자연히 거울로 갑니다. 거울에 비친 송진석. 그는 더 이상 21살이 아니었어요. 그는 41살의 송진석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진실은 무엇일까요? 진석은 터벅터벅 집으로 돌아왔어요. 고요한 집, 아무도 없는 걸까요? 저기요! 얘기 좀 합시다! 외쳤지만 대답이 없어요. 그러다 문득 2층에서 팝음악 소리가 들립니다. 그는 소리를 따라 잠겨진 2층 방으로 올라갔죠. 그런데 굳게 잠겨진 그 방문이 환히 열려 있어요.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건 피를 흘리며 죽어있는 여자의 마네킹. 이곳저곳에 피가 튀어 있었고요. 방의 다른 쪽에는 또 다른 여자의 마네킹이 피를 흘리고 있어요. 누워 있어요. 뭐죠 이게? 마치 무슨 살인 현장을 묘사해 놓은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들어오는 진석의 가짜 형입니다. 아, 진짜 안 되네. 뒤이어서 가짜 엄마와 가짜 아빠가 따라 들어오고 있어요. 도대체 이 세 사람은 진석에게 무슨 짓을 한 걸까요? 지금으로부터 20년 전 1997년입니다. 이 집에서는 살인사건이 발생합니다. 한 방에서 엄마와 딸이 칼에 찔려 살해당했고, 사건은 당시에 떠들썩하게 국민적인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범인을 잡지 못하게 되죠. 공소시효가 넘어가게 되고 사람들의 기억에선 잊혀져 버립니다. 그런데 이때 가짜 형이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범인을 찾아달라는 의뢰를 받게 되죠. 그래서 그가 다시 조사를 해서 찾아낸 범인이 바로 송진석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송진석을 붙잡아다가 온갖 고문을 해서 네가 죽였지? 아니에요! 하고 자백을 받아내려고 했는데 송진석이 기억이 나질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가짜 형이 봤을 때는 이 모든 정황적 증거에 의하면 얘가 범인이 맞거든요. 근데 왜 기억을 못하는 거야? 이 정도 고문을 했으면 이건 자백해야 되거든요. 거짓말하는 것 같진 않는데 단독 범행인지 아니면 공범이 있는 건지 이게 범인을 찾긴 했는데 뭔가 확실한 게 있어야 의뢰인한테 왜 살해를 했는지 답을 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최면 수사 전문가를 고용합니다. 바로 이 사람이었어요. 최면 수사 전문가. 그에 의하면 1997년 송진석은 살인에 관련된 모든 기억을 너무도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자신 안에서 다 지워버렸죠. 해리성 기억 상실증을 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다 모의를 합니다. 안 되겠다. 우리 이거 체면 요법 써가지고 송진석이 가장 행복했던 때로 모든 걸 돌아가서 위장하기로 해요. 1997년 살인이 나기 전후로요. 최면 전문가는 아버지가 됐고 그 다음에 마담 한 명을 고용합니다. 이 마담이 엄마가 된 거고요. 그리고 사건의 의뢰를 맡았던 이 사람이 형이 되기로 한 거예요. 그에게 최면약을 먹였어요. 그리고 모든 상황을 1997년 행복하게 가족이
자동차를 타고 가던 그 어느 날로 인지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진석은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엄마와 아빠와 형인 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날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이상하게 봤던 이유가 뭐냐면, 사실 누가 봐도 얼굴이 송진석이 형인데 얘한테 자꾸 형이라고 하니까 그 이삿짐 센터 아저씨가 이게 이상했던 거죠.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2층 방, 그 방에서는 사실 이 세 사람과 같이 일하는 그 형사 2명, 건달 2명이 사건 현장을 그대로 재현하고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그 소음이 쿵쾅쿵쾅 들렸잖아요. 가짜 가족들은요, 다 들었지만 못 들은 척 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드디어 그 방들이 20년 전과 똑같이 사건 현장이 재현이 됐어요. 이제 이 송진석이 이 방으로 들어와서 그 딸의 살인의 기억만 되살리면 왜 살인을 했는지, 누구랑 같이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근데 그때 변수가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수배 중이었어요. 그래서 경찰들이 와가지고 이 사립 탐정을 하고 있던 이 가짜 형을 납치한 거예요. 며칠 후에 보석으로 풀려가 나긴 했지만 바로 다시 돌아올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살인사건의 현장을 똑같이 재현했죠. 근데 그날은 비가 오는 날이었어요. 얘의 기억을 완벽하게 재현해내기 위해서는 날씨까지도 똑같아야 돼요. 근데 비가 안 오는 거야. 비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마땅한 날을 기다리다가 결국 시간이 길어지고 송진석에게 이 모든 가짜 가족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거죠. 그리고 진석이의 최면이 풀려버린 겁니다. 가짜 형은요, 이 모든 상황을 진석에게 알려줬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 살인에 대한 의문은 풀리지 않았고요. 진석은 그들을 피해서 막 이제 필사적으로 도망을 가던 중에 뻥! 차 사고를 당합니다. 그리고 정신을 잃어버려요. 근데 마침 진석의 기억 속에 1997년 단란했던 날로 돌아갑니다. 진석의 진짜 가족들은요, 어느 봄날 5월이었죠. 피크닉을 갑니다. 정말 행복했던 한때였어요. 완벽했던 가족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날 차 사고를 당해요. 그리고 부모님은 현장에서 돌아가셨고요. 형은 의식불명 상태가 됩니다. 형이 병원비를 마련해야 했어요. 그래서 진석이는요, 반년째 형이 들어 눕고 나서 공사장, 여기저기 기웃거리면서 돈을 벌려고 했지만 역부족이었고, 결국은 사채업자들까지 찾아다니면서 완전 피폐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형의 담당 의사가 와서 이거 더 이상 수술이 이렇게 늦어지면 형을 못 살려요. 마음이 급해집니다. 그는 마지막 수단으로 장기라도 팔아볼까 했어요. 근데 그것마저 쉽지 않아요. 그러던 중 인터넷에다가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살려야 되는데 너무 돈이 필요합니다. 뭐든지 할게요. 라는 글을 이제 다급한 마음에 올리게 되죠. 그런데 누군가 그 글에 반응을 합니다. 넌 돈이 필요하고 난 너의 절박함이 필요해. 얼마를 주면 되겠어? 대신 살인을 해야 해. 그의 제안은 이거였어요. 형의 수술비를 다 대줄 거예요. 그런데 살인을 해야 돼요. 그와 통화를 합니다. 여보세요? 받아 적어. 서울특별시 성초구 성신동 425-43번지. 집안에 3명이 있어. 여자와 아이 2. 애들은 건들지 말고 여자만 처리해. 반드시 여자만 처리해야 돼. 진석은 그 집에 잠입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와 곤히 자고 있는 자신의 타겟이었던 그 여성을 발견하게 돼요. 아이의 엄마예요. 그리고 망설여집니다. 내 가족, 내 형을 살리겠다고 이 행복한 가정을 내가 깰 수 없어요. 엄마가 죽으면 저 아이들은 고아가 되잖아요. 그는 모든 걸 포기하고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여자가 잠에서 깼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하지만 진석이가 아니요, 미안해요. 제가 생각 잘못했어요. 저 돌아갈게요. 하고 안심시키려고 했는데 이때 마침 2층에서 첫째 딸이 내려와요. 청소년 딸이에요. 침입자를 보고 너무 무서워서 소리를 질러요. 막 진석이 당황하잖아요. 자긴 가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소리 지르지 마요 하면서 이 소리 지르는 딸아이의 입을 막으려고 2층으로 따라 올라갑니다. 아이는 막 도망가고요. 아이를 잡았어요. 근데 야, 소리 지르지 말아요 하고 몸싸움이 이어졌고, 진석은 뜻하지 않게 자신이 가지고 있던 칼로 딸아이의 배를 찌르게 됩니다. 그곳이 바로 2층 방이었던 곳이에요. 근데 곧이어 엄마가 따라 들어왔어요. 하지만 엄마가 자기의 딸이 쓰러져 있는 걸 보고 이성을 잃고 와! 소리를 지르죠. 당황한 진석은 또 엄마의 입을 막으려다가 엄마까지 칼로 찌르게 됩니다. 2층 방 안, 울려 퍼지는 팝 음악 속에 엄마와 딸의 시신이 쓰러져 있어요. 진석이는 망연자실했죠. 그리고 이 집을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가려고 현관문을 가가는 순간 안방에 있던 이 집 꼬마 아들이 나옵니다. 아저씨, 우리 엄마 어디 있어요? 진석이가 말하죠. 방 안에 들어가서 숫자를 세면 엄마가 곧 올 거야. 그렇게 아이를 달래놓고 집을 나서는 순간 그는 가족 사진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을 의뢰한 사람은 누가 봐도 아버지일 거잖아요. 근데 그 가족의 아버지가 자신에게 살인을 의뢰한 그 사람이 내 형을 담당하고 있는 그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진석이의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요. 형을 살리려는 마음이 컸다라는 거 이 의사 선생님이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자기의 아내를 죽이려는 계획에 진석이를 이용한 거죠. 진석이는 그날 새벽 옥상에서 의사를 만납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여자만 죽이라고 했는데 자기 딸까지 죽게 된 걸 알게 되고 절규해요. 당연히 진석이 죽이고 싶었겠죠. 그래서 진석의 목을 조릅니다. 또! 근데요, 두 사람이 몸싸움이 나거든요. 그런데 몸싸움 끝에 결국 의사는 병원 옥상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의사 아버지가 의뢰한 살인, 뭐 의도했든 안 했든 엄마 딸 죽었고요. 아버지도 이렇게 죽었어요. 졸지예요. 사건은 그렇게 된 거였어요. 진석이가 꿈에서, 아니 자신이 겪었던 1997년의 그 진실에서 깨어납니다. 그리고 눈앞에는 자신이 형이라고 믿었던 그 사람이 앞에 있죠. 그가 묻습니다. 왜 알지도 못하는 두 여자를 네가 죽인 거냐고. 너 그 여자랑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잖아. 너 혹시 그 살인 의뢰 그 남편이 한 거야? 남편이 죽기 전에 보험을 많이 들어놨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상황상 그 친아버지가 의뢰한 거냐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가짜 형은 그 사실에 집착하는 걸까요? 간절히 살인의 진실을 알고 싶어 했던 이 사립탐정 가짜 형은 20년 전 살인에서 가족 중에 유일하게 살아남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그는 알고 싶었어요. 친아버지가 이 모든 것을 사주했는지. 그래서 분노에 찬 눈으로 그를 고문했던 거고, 이 모든 극을 꾸며서라도 그 살인을 누가 시켰는지 알고 싶었던 거였어요. 한참을 진석이가 망설입니다. 그리고 말하죠. 아니, 모든 건 내가 혼자 계획한 거야. 갑자기 안도하는 가짜 형의 눈빛. 그는 마지막 한마디, 잘 살아라 라는 말을 남기고 병원 옥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분노에 찬 삶을 마감하죠. 누워있던 진석, 그도 삶의 의미를 잃게 됩니다. 이 영화 어떠셨어요? 결국 그 누구도 승리하지 못했죠. 비극적인 결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화는 일단 첫 번째 반전에서 엄청난 하는 걸 이제 느끼게 해줬고요. 그래서 저한테 사실 영화의 완성도가 제가 엄청나게 높다고 말은 못하겠지만 그 21살인 줄 알았던 진석이가 거울을 봤을 때 41살의 자신의 모습을 봤을 때 정말 극장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고 진짜 집중력이 완전 높아졌어요. 막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도대체 뭐야, 이게 뭐야, 형은 진짜인 거야 아닌 거야 정도만 생각을 하다가 이게 완전 우리가 생각하는 이 스토리를 완전 뒤집어 버려가지고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그 반전은 되게 좋았고, 뒤에 살인사건이 나는 뭐 여러 가지 것들에서 반전들이 또 있었잖아요. 다 좋았는데 뭔가 모르게 뒤에 마지막까지 그 스토리의 그 뭔가 앞뒤가 맞는 게 조금은 좀 뭔가 이어지는 게 좀 부족했던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너무 완벽했던 첫 번째 반전에 이어서 두 번째, 세 번째 오는 반전들이 이게 앞뒤가 좀 맞나? 이런 생각들이 들게 하는. 하지만 저는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저는 일단 이런 반전 포인트들이 너무도 상상치 못했기 때문에. 제가 기억에 남는 장면, 여러분도 꼽으시겠지만 천천히 이렇게 짜장면을 행복하게 먹고 있다가 형을 보더니 형, 왜 오른쪽 다리를 절어? 그때 정말 한번 머리를 땡 맞았고요. 그리고 형이 샤프심으로 착착착착 막 동생 눈을 찌르려고 할 때 그때 두 번째 맞았고요. 그 진석이가 41살이 됐을 때 됐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 빠르게 전개가 되지만 뭔가 하나가 약한 듯한 그 느낌을, 제가 영화 평론가가 아니라서 뭐라고 못하겠지만 어쨌든 저는 이 영화는 제가 이렇게 귀로 듣는 영화로 가져올 만큼 너무도 재밌게 봤습니다. 끝맺음이 살짝, 뒷심이 살짝 약했던 영화.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시지 않더라도 보든 안 보든 영화로 즐겨볼 분명 가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귀로 듣는 영화 디바 제시카였습니다.